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10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결국 하이제킹은 인사이드 아웃 2를 넘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가 주말 관객 수 개봉 2주차에 무려 140만 명을 불러 모았는데 반해서 하이제킹은 50만 명이 채 안 되는 관객이 찾았습니다. 핸섬 가이즈니,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이니, 탈주니, 국내외를 막론한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 예정이라 100만 명대 관객 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하정우 배우는 비공식 작전 1947 보스톤에 이어서 3연속 흥행 실패 판정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인사이드 아웃은 픽사 영화 국내 흥행 최고 기록인 엘리멘탈 720만 명을 잘만 하면 넘기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흥행몰이를 하고 있으니까 인사이드 아웃 3 제작에 청신호가 밝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긴 카도 3편까지 나왔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못 나올 거 없죠. 그렇다면 성인이 된 라일리의 감정 대소동이 벌어질 것 같은데 성인이면은 어떤 감정이 추가될까요? 연애 감정? 이 빠질 순 없겠죠. 여러모로 3편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3편이 나온다면 어떤 감정이 추가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실 곳은 moviequizbang moviequizbang gmail.com입니다. 그럼 요봄 난봄 10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하이제킹 시작하겠습니다. 작품 소개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제킹은 아수라 1987 조감독 출신인 김성한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김성한 감독의 첫 장편 상업 영화라고 하네요. 염정아, 문정희 주연의 카트, 그리고 1987로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시나리오상을 2번이나 수상한 경력이 있는 김경찬 작가가 각본을 집필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1987 이후 각본 맡은 작품이 봉효진, 류준열 배우 주연의 뺑반, 서인국, 이수혁 배우 주연의 파이프라인. 제가 뺑반 하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대사가 있어요.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폭주족 출신인 류준열이 F1 레이서 출신인 조정석한테 조정석이 너 F1이 뭔 줄 아냐? 이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기계발로 달려서 순위 매기는 대회. 거기 레이서 출신인 너 따위가 나한텐 절대 안 돼. 딱 이러거든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UFC 선수였던 그 정찬성 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좀비 트립이라고 있어요. 전설의 무림고수랍시고 이제 길거리에서 쌈박질 몇 번 해봤던 사람들 불러다가 종합격투기 선수랑 스파링 붙이는 컨텐츠거든요.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갖고 놀아요. 그래도 요즘은 정말 한때 좀 선수를 준비했거나 그만큼의 포텐셜이 있었던 사람들 위주로 나오기는 하는데 초창기에는 내가 어디 고등학교 전설의 주먹이었다는 둥 이런 사람들 나왔었어요. 류준열이 내뱉는 대사가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되도 않는 대사나 내뱉고 앉아있으니까 기왕 뺑반 얘기 나온 김에 이 문맥도 안 맞는 장면이 있어요. 쿠키 장면. 스포인데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영화. 이 조정석이 결국에 이제 빵에 갇혀요. 빵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류준열을 향한 복수심 이런 걸 불태우죠. 전설의 폭주족 출신 수감자를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 이제 이수지가 아니고 김고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류준열보다 빨랐다던데? 라고 하니까 김고은이 약간 빡쳐 하면서 누가 그래요? 이렇게 답하면서 끝이 나요. 영화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김고은 말대로면은 어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류준열 님보다 빨랐다는 거냐 이거잖아요. 아니 칭찬을 해준 거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류준열보다 빨랐다며 이건데 왜 나를 칭찬하냐
이런 식으로 응대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류준열보다 빨랐다던 데가 아니라 류준열한테 발렸다며? 로 가야 누가 그래요? 라는 대답하고 앞뒤가 맞잖아요. 아니 뭐 대사 문맥도 안 맞고 참. 뭐 참고로 뺑반 연출한 한준희 감독 말에 따르면은 김경찬 작가가 쓴 원안에서 이 뺑소니 전담반이라는 설정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 다 각색했다고 합니다. 알아서 걸러 들으시고요. 과연 이번에는 기깔난 각본을 써내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연 배우로는 본명 김성훈, 예명 하정우, 그리고 피부과 갈 때는 김현우,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름만 3개예요. 예, 하정우 배우. 예술할 생각 없다. 나는 연기하는 기술자일 뿐이다. 라는 말에서 연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팍팍 풍기는 성동일. 희발 시찬이요! 닮은 여진구 배우. 그리고 맛보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죠. 예, 최수빈 배우. 그나저나 요즘 삼성 라이온즈 성적이 뭐 역시 주장이 잘하니까 팀도 잘 나가네요. 네, 이 4배우가 주축을 이뤄서 영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69년 한창 훈련 중인 전투기 2대를 비추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전투기가 복귀를 하려는데 한 민항기가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무전을 받습니다. 곧장 추격에 나서죠. 전투기 조종사이자 2 전투기 중에 사수인 태인, 하정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민항기에 무전을 시도하지만 안 받아요. 창문에 비친 승객들의 표정을 보니까 겁에 잔뜩 질려 있습니다. 조종석을 살펴보니 과거 자신의 사수였던 선배가 민항사 파일럿으로 비행기를 몰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이제킹 상태입니다. 하지만 태인 눈에는 선배 뒤통수를 겨누고 있는 테러범의 총구가 안 보여요. 어찌된 상황인지 태인이 곱씹어보는 동안에 민항기는 곧 38선을 넘을 것만 같습니다. 공군 본부에서는 태인에게 군사분계선 넘으면 안 되니까 민항기 왼쪽 날개에 달린 엔진을 쏘라고 명령해요. 남은 엔진으로 비상비행이 가능하니까 빨리빨리 쏴라 라고 재촉을 하는데 그때 태인 눈에 승객들이 밟힙니다. 엔진을 쏘면 승객들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태인은 명령을 불복종합니다. 민항기는 북한 영공에 끝내 진입하고 태인과 부사수는 철수를 하죠.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입니다. 태인은 이 일로 인해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돼요. 이 제대 후에도 공군 단장이 태인에게 했던 마지막 말, 이 한마디가 가슴속을 꾹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가 챙겨야 할 가족이 총 몇 명이냐? 한 20명 정도 됩니다. 탑승객이 50명 정도였으니까 50 곱하기 20 하면 1000명이네? 반드시 기억해. 네 알량한 휴머니즘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 된 사람이 몇 명인지. 나름의 죄책감 때문인지 민항기 조종사였던 태인의 사수 집에 간간히 들립니다. 선배 집 문 앞에는 빨갱이 이렇게 써있죠. 꺼져라. 태인이 이거 오해 다 풀린 지 언젠데 참 하면서 이제 남은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지내요. 남북 정부 간의 협상 끝에 탑승객과 승무원의 송환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사수 가족과 함께 선배를 맞이하러 태인이 송환 장소로 가게 되죠. 그런데 선배가 안 보여요. 비행기 조종 능력을 갖춘 선배는 특수기술자로 분류되어서 송환자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 1971년이 됐습니다. 태인도 사수처럼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 부기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사고를 친 사람이 어떻게 민항사에 기장으로 취직할 수 있어? 이거는 역사적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YS-11기 납북 사건 때 출격했던 전투기의 조종사는 태인과 다른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각색을 한 겁니다. 정말로 이건 진짜 여담인데 비행 조종 능력 같은 특수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군을 제대해도 비교적 다른 병과 출신 장교들이나 간부들에 비해서 쉽게 민간 회사에 취직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항공과 행정병이랑 알고 지냈거든요. 근데 이 병사의 모토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대 내의 장교나 선임들한테 혼을 엄청 많이 났거든요. 정작 항공과 사무실에서는 별다른 쓴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항공과 사무실 이 친구 자리로 이제 내선 전화를 했는데 장교가 받아요. 네, 항공과 소령 누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그 친구가 일병 때였나 상병 때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튼 뭐 홍길동 일병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되게 차분한 톤으로 길동이가 지금 자리에 없네. 어디 갔나 보다. 나중에 전화해 하고 끊더라고요. 아니 목소리 톤이 무슨 있든 말든 뭐 이런 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내가 너네 사무실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 장교가 이렇게 응대하더라. 너 항공과에서는 빡세게 일하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자기를 그냥 신경을 안 쓴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니까 그 친구 말이 아무래도 항공과에 일하는 군인들은 특수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전이나 승진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다. 이 다른 과 장교들은 어떻게든 이제 소령, 중령 달려고 이제 난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소령 안 돼? 중령 안 돼? 민항사 취직하면 돼. 아이, 그거 말고도 갈 데 많아. 약간 좀 이런 마인드가 있대요. 그래서 사무실도 좀 분위기가 후리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도 뭐 그렇게 빡센 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쉬엄쉬엄 하면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야, 참 약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중대장이나 대장님도 어떻게든 중령 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분들인데, 예, 그런 세계가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다시 줄거리로 돌아오면 이 태희는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 부기장으로 취직을 했죠. 김포공항에서 속초공항 갔다가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비행기의 기장은 규식, 성동일이 맡은 역할이고요. 승무원의 옥순, 최수빈이 맡은 역할이고, 그리고 기내항공보안관인 창배, 문유강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이렇게 4명이 항공사의 직원들이에요. 창배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태인과 함께 비행한 기장들이 전부 태인을 탐탁치 않아 했대요. 아무래도 공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름아름 아니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거죠. 이쯤 되면 기장이 부기장에게 착륙을 맡길 법도 한데 한 번도 맡긴 적도 없다고 합니다. 비행기 급유 시간 동안에 규식은 태인과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한 번도 착륙을 해본 적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태인도 과연 제가 그때 엔진을 쐈다면 승객도 안전하고 비행기도 납북되지 않고 선배도 돌아왔을까요? 이에 규식이 태인을 위로하면서 야, 그럼 오늘은 네가 한번 착륙해봐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한번 맡겨보지 뭐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이륙을 해요. 비행기 안은 이제 다양한 승객들로 가득한데요. 어린 중학생, 귀티나는 아가씨, 소년급제한 검사와 그의 어머니, 신혼여행을 떠나는 듯한 부부, 사장님과 비서, 그리고 여진구 배우가 맡은 이용대. 이용대는 어떤 인물이냐? 중학교를 수석 입학할 정도로 수재였는데 한국전쟁 때 인민군 장교로 월북한 형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빨갱이 집안이라는 주홍 글씨를 안고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부패경찰이 집에다가 몰래 북한 삐라를 숨겨서 빨갱이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출소해 보니까 어머니는 굶어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빨갱이 집안이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거죠. 이에 분노한 이용대는 YS 납북 사건 주동자가 북한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는 북한 측 프로파간다를 접하고 아니 북에 장교인 형도 있겠다 해서 하이제킹을 결심합니다. 이륙 직후에 준비해온 사제폭탄을 조종석 문과 기내 복도에서 각각 터뜨려요. 기내 상황은 곧장 아수라장이 되죠. 기장인 규식은 한쪽 눈에 큰 부상을 입어서 제대로 된 비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태인이 조종관을 잡으면서 하이제킹 발생 상황을 알려요. 그러고 이제 용대가 조종석으로 와서 우린 북으로 간다 하며 태인을 겁박하기 시작하죠. 비행기 기술을 북으로 돌리라고 하고 그렇게 비행기가 북으로 향하는데 과연 이 비행기는 북에 갈까? 아니 잠깐만. 뭐 역사가 스포일러라 궁금증을 유발해 드릴 만한 요소가 없네요. 예,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 나갑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영화 보고 오셔도 돼요. 그래도 끝까지는 들어주시고요. 비행기는 간신히 비상 착륙에 성공하고요. 용대, 여진구 배우가 맡은 역할이죠. 죽습니다. 용대가 터뜨리려 했던 사제폭탄을 태인, 하정우 배우가 맡은 역할이죠. 몸으로 덮어서 태인은 중상을 입고 끝내 사망합니다. 사망한 태인을 보며 규식이 마지막 아주 회심의 대사를 날리죠. 태인아, 첫 착륙 축하한다. 잘했어. 이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좋았던 점. 급박한 기내 상황 위주로만 묘사한 선택과 집중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이제킹을 인지한 정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영화는 일체 안 보여줍니다. 여진구의 정체를 파악한 정부 인사, 이에 대한 대응, 또 여기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취재하려는 언론, 회사 피해 어떻게든 줄이려는 항공사, 탑승객 가족들까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에 또 지금과 같은 통신 환경도 아니었던 상황이니까 이 많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싶지만은 그 흔한 정부 측 대책 마련 장면마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이 기내 상황에만 좀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몰입감을 해치지 않습니다.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 같은 경우 이것도 말 그대로 하이제킹물이잖아요. 이 기내 상황, 테러범의 정체를 밝혀내려는 경찰, 테러에 대응하는 정부 등 이제 복잡 다단한 상황들이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시선이 분산돼서 집중력을 되게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제 기내 상황도 화학 테러 발생이랑 김남길, 이병헌 간에 서사 해가지고 뭐가 또 많아요. 이 많은 거를 한데 잘 묶어내는 게 말이 쉽지, 좀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잘 묶어내지 못해가지고 한재림 감독의 필모그래피에 있어서 흑역사로 비상선언이 기록됐잖아요. 또 비상선언도 이제 엔딩에 다다라서 제 아무리 열 몇 시간짜리 국제선이라고 하지만은 국내 입국을 거부하는 시위대와 환영합니다 하는 단체들이 공항 앞에 집결해가지고 충돌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이제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시위대랑 단체들은 또 팻말까지 들고 있어요. 뚝딱뚝딱 금방 만들어요. 하이제킹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일체 없어서 혼란 그 난맥상인 기내 상황만 딱 보여줘가지고 좀 몰입감을 드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아쉬운 지점도 남아있긴 한데 그 점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용대 여진구를 제안 못하냐, 아니 그냥 젊은 남자 여리여리한 남자 혼자서 칼 들고 사제폭탄 있다고 하지만은 그냥 뒤에서 뒤통수 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건 영화 내에서 나름 설명이 됐다고 봐요. 한번 이제 그 6.25 때 경찰 출신인 아저씨랑 신혼부부 누구랑 해가지고 제압하려고 나서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움츠려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전직 경찰이었다는 사람도 진압을 당해가지고 여진구로부터 징벌적 차원의 칼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혼부부도 신랑이 이제 나서려다가 신부가 말리잖아요. 아니 그것도 이해가 돼요. 괜히 그랬다가 이제 막 결혼했는데 우리 신랑 칼빵 맞으면 어떡하나,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한 차례 쿠데타가 실패를 했는데 다시 들이대는 게 가능할까? 난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황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는 있는데 내가 그 상황에 놓이면은 이제 당황한다고들 하잖아요. 왜 한문철 TV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저 미친 자동차 저거 왜 못 피하냐. 하지만 정작 피해자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 순간에 정말 얼음이 된다고 하잖아요. 차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순간적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랑 인질극이 같겠냐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심리적인 요인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된 것 같고, 또 비행 액션씬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탑건 찍냐, 아니 민항기가 저런 기동이 가능하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을 하시던데 저도 보면서 이 비행기에 대한 지식이 많진 않습니다만 저게 가능한가? 아니 전투기나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이제킹 비행 액션씬 고증에 참여한 비행 시뮬레이션 전문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만든 영상을 보니까 모든 장면을 고증에 맞췄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다큐멘터리나 다름없는 되게 정적이고 좀 지루하고 따분한 장면만 연출되니까 이 상업영화라는 점을 좀 감안해가지고 조금의 MSG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항공 액션 영화들 되게 가열차게 비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영화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상업영화 액션 장면에 참여를 해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했어요. 탑건 액션 장면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는 저는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네가 무슨 톰 크루즈야? 네가 무슨 탑건이야? 쇼하고 앉았네. 약간 이런 식의 좀 비판인 거지 실제로 이 영화에 탑건만큼의 액션이 나오지도 않아요.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아니 그때 그 시절 민항기가 저런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싶긴 한데 다 이런 이제 뒷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오바스럽진 않으니까요. 보시는데 큰 불편함은 저는 없었습니다. 딱 영화적인 재미 그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그때 그 시절 공항 풍경을 딱 묘사를 하는데 막 되게 과장되게 그리고 막 코믹하게 묘사하지 않고 되게 담백하게 담았어요. 정말 그땐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시절에는 비행기 좌석이 선착순인지 몰랐어요. 내가 빨리 가야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 무슨 뭐 수학여행 버스도 아니고 뒷자리는 내가 먼저 맞는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객들이 탑승구 앞에서 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이제 그런 좀 결기 섞인 표정들도 되게 재밌었고 또 이제 뭐 발 빠른 사람들한테 초콜릿 같은 거 주면서 내 자리도 좀 대신 맡아달라 하는 게 충분히 저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니 그리고 과연 그때 그 시절에 국내선 민항기라고 할지라도 비행기가 대중적인 교통은 아니었을 거라고 감히 짐작을 하거든요. 이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도 80년대 해외여행 자율화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여행사가 찍어준 영상이 있거든요. 싱가포르를 다녀오셨는데 무슨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싱가포르 일대를 돌아다니는 그 모든 순간이 다 담겨있는 비디오 테이프예요. 그거를 되게 애지중지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그 늘 TV 옆에다가 두시고 저한테 보여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만큼 당시 공항 문화가 되게 소시민들에게는 생소했을 텐데 이를 절대 과장되지 않게 보여주면서 야, 저땐 저랬구나 쉽게 묘사해서 키득거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극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소한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감독과 심파 사이의 수위 조절 줄타기를 꽤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 류승환 감독의 모가디슈잖아요. 실제로는 남과 북 대사관 직원들이 헤어지기 전에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을 기약했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을 일체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높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심파적인 요소를 넣다가 빼고 딱 표면 장력 부근까지 심파를 고조시켰다가 톤다운하고 약간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다른 관객들에게는 이러한 연출마저도 심파다라고 생각해서 아유 심파 좀 작작 좀 해라 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적절히 섞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JK 필름에서 이 영화를 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일단은 이제 대놓고 심파장치로 나오는 검사와 그의 이제 실어증 걸리신 어머니. 그럼 이제 검사가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불효자야. 하면서 미안해하고 그 실어증 걸린 어머니는 수화로 아들 사랑해 하면서 뭐 온갖 난리를 부렸겠죠? 제가 앞서서 6.25 때 경찰이었던 사람과 함께 여진구를 제압하려고 했던 신혼부부 신랑 아마 JK 필름이 제작을 했으면 이 신혼부부도 사실 알고 보니 신부가 임신했을 거예요. 서프라이즈로 숨긴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려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네. 당신 닮은 아들, 딸 오손도손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뭐 이런 장면 한번 보여줘야죠. 그리고 서울에 사는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씨암탉 잡아주려고 한다 해서 닭 들고 탄 할머니 있어요. JK였다. 알고 보니 딸은 죽었습니다. 이제 장지에 딸이 좋아했던 삼계탕 끓여주려고 할머니가 가는 거예요. JK였으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또 중학생, 어린 중학생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마 동생만 5이었을 겁니다. JK가 제작했으면. 중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비행기를 탑니까 혼자서. 아마도 자기 사는 지역 대표로 뭐 수학경시대회 이런 거 나가는 거죠. 거기서 1등을 해야 뭐 장학금을 받아서 경기고등학교 가네 마네 뭐 이런 거예요. 엄마? 당연히 없죠. 5째 동생 나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학생은 5째 동생이 미워요. 쟤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오빠한테 오빠 꼭 1등 해야 돼 이러는 거죠. 근데 오빠는 됐어 이러면서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으로 가네 마네 여진구가 폭탄 터뜨리네 마네 할 때 동생을 떠올리면서 저 꼭 경기고등학교 가야 돼요 이런 대사 무조건 나왔을 겁니다. 예, 제가 JK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제 팟캐스트 꿈이 윤재균 감독님 모시고 JK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는 거예요.
도대체 해운대에서 내가 네 아빠다라는 대사는 왜 나온 것이며, 칠광구의 박스 치워 이런 대사는 도대체 누가 쓴 것이며,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그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때 그 어떤 배경음악이 없어요. 그냥 딱 비상 착륙하기 바로 직전부터 비행기를 풀샷으로 잡아주더니 비행기가 모래사장에 고꾸라지고 그 모든 소음들로만 극장을 가득 채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런 배경음악 없이 어떤 장면을 볼 때 더욱 공포감이랄지 스릴이랄지 집중도를 훨씬 더 끌어올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연출을 택해서 비행기가 제발 무사히 착륙하기를 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이런 선택을 전 참 좋게 봤습니다.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빌런 서사를 이 영화는 나름 강조를 하는데 여러모로 그 빌런 서사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바가 제대로 관객에게 전달됐느냐라고 하면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경찬 작가의 이런저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이 SBS 프로그램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일명 꼬꼬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꼬꼬무에서는 이제 가해자 테러범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도 테러범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중파에서는 방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불편한 부분은 바로 테러범이 일명 수복 지역 출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북한 관할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형이 인민군 장교가 된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인데 국군 장교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한국 전쟁 와중에 살고 있던 지역이 국군의 수복이 되고 형하고는 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중학교 1등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성적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2학년 때 돌연 퇴학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김경찬 작가가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죠. 아마도 이제 연좌제가 남아있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 테러범, 그러니까 여진구가 내가 암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 나라에서는 나한테 기회조차 주질 않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20대 초반 그 어린 나이에 하이제킹을 시도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추론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극적인 요소로 이제 부패 경찰이 씌운 빨갱이 누명이라든지 아사로 사망한 어머니 이런 것들을 곁들여가지고 분단의 비극이 낳은 괴물이다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빌드업을 시도했는지는 알겠어요. 1987 박처원으로 재미 봤거든요. 김윤석 배우가 맡은 역할이잖아요. 분단의 비극이 낳은 괴물이란 설정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공산주의자를 혐오하게 된 이유를 유해진 앞에서 광기 어린 표정으로 설명해내잖아요.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악인의 탄생 배경을 그 순간만큼은 야, 참 기구한 운명이구만 하면서 납득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그 인물이 행하는 일체의 그런 폭력적인 행위에 동정심을 품게 되진 않죠. 왜냐하면 수단 자체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전근대적인 행위니까. 그리고 이런 괴물을 만들고 앞세워서 이득을 보려는 자들도 함께 나오잖아요. 이 문성근 배우가 맡은 안기부장. 나란 일 하느라 정말 고생합니다. 우리 박 처장. 공산당 때려잡느라 수고가 많아요. 정말 민족 영웅이야. 이런 식의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윗분이 좀 심기가 많이 불편하시댄다. 우리 박 처장이 좀만 더 고생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박 처장이 더욱더 미쳐 날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습니까? 우현 배우가 맡은 경찰 치안본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괴물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야만의 시대를 제대로 1987에선 구현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분단의 비극과 그 이후에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색깔론이니 연좌제 등이니 이런 거에 있어서 씁쓸함을 좀 짙게 느껴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를 극복해내려는 민주화 시위에 응원을 보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특히 마지막 장면에 광화문 광장이었나요? 거기에 모인 이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을 보면서 마침내 진정한 민주주의의 서막이 열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병폐들이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희망감에 벅찬 김태리의 표정을 나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고요.
이 스토리텔링으로 작가가 극찬받아가지고 상까지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실존 인물과 밝혀진 사실 등을 토대로 이용대 캐릭터를 빌드업한 거 아닐까. 하이제킹이라는 수단은 절대 합리화될 수 없지만 그 동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도 있지 않을까요? 한 것 같은데 시대가 낳은 괴물이라는 이미지가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째가 좋았던 점에서 언급한 부분이긴 한데 정부 측 대응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얘를 빼내가지고 기내 상황에 더욱 몰입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영화가 지향하는 바를 시대가 낳은 아픔에 두었다면은 그 시대가 얼마나 몰지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가 말로는 이게 승객 중 한 명인 아까 그 어린 중학생, 이 어린 중학생도 실제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 당국으로부터 테러범과 같은 학교 후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범으로 몰려서 수개월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수사지 가혹행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야만의 시대에 대한 묘사가 단순히 이제 경찰 삐라 숨기는 플래시백밖에 안 나와요. 이거 말고 당시 사회의 분위기 등을 좀 더 섞었으면 비판 포인트가 선명해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언급했듯이 70분 남짓한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의 특성, 그리고 지금처럼 실시간 교신이 전 지구적으로 가능했던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묘사를 하기가 좀 벅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 1987 김윤석처럼 여진구도 연기로 나름의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여진구가 뭐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운드 믹싱이 최악입니다. 더 문급이에요. 더 문에서 달에 불시착한 도경수가 지구에 있는 기미의 설경구랑 뭐 계속 교신을 하는데 그 무전기 특유의 그 지지직 소리에 모든 대사가 묻히거든요. 또 영화에서는 우주 용어들이 자주 나오는데 무전기 소리 때문에 도대체 저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 감도 안 잡히고 하이제킹이 똑같습니다. 비행기 소음에다가 승객들 겁에 질린 목소리 때문에 막 이제 송동일이랑 하정우가 낯선 비행 용어 써가면서 비행기 조종을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대처를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얘기를 하는데 그 비행 용어는 뭔지 모르지, 그 와중에 그 용어가 뭐라고 하는지도 안 들리지, 이러니까 그냥 들을 생각 자체를 접었습니다. 또 여진구는 막 자기가 이 테러를 일으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당위성을 설파를 하면서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들리는데 강원도 사투리까지 써요. 시대가 낳은 괴물, 연좌제가 팽배했던 당시 한국 사회, 이로 인해 발생한 하이제킹, 탑승객의 안전 같은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 당국. 하지만 폭력은 안 돼. 하이제킹 멈춰! 이 모든 거를 섞기에는 좀 힘이 붙였다고 생각을 했는지 차라리 다 못 섞을 바에는 일부만 택해서 보여주자라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해는 하는데 아니 그럼 기술적 뒷받침이라도 완벽하게 해냈어야죠. 아니 차라리 비행 장면 전체에다가 자막을 다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김한민 감독의 한산처럼 전투가 한창일 때 이제 자막을 달아가지고 호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운드도 챙기고 관객들의 이해도 챙기고 일석이조였잖아요. 아마 영화 시작하자마자 YS 사건이 나오니까 거기서는 자막을 달다가 갑자기 또 자막이 안 나오고 이러면은 이럴 땐 넣었다가 저럴 땐 안 넣고 도대체 무슨 기준이야 하면서 이제 관객들의 볼멘 소리를 걱정해가지고 아예 안 넣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저런 얘기를 듣더라도 자막을 넣은 게 훨씬 더 욕을 덜 먹는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하면 이 영화가 지향하고자 했던 어떤 시대적인 아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객들이 느끼는 부분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영화 자체의 구성도 약간은 아쉽고 그 구성을 어떻게든 메꾸겠다고 여진구 배우에게 본인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설파하라는 무대를 마련해 줬는데 안 들려. 야, 이럴 거면은 자막을 차라리 깔아주지.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여기에 검사 캐릭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등장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진구가 테러를 일으키자마자 검사의 복부에 파편이 박혀요. 그래가지고 부상을 입어가지고 제대로 된 활약을 못합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이런 설정인데 아니 뭐 소년급제 해가지고 애가 기고만장해졌어. 그래서 실어증 걸린 어머니가 힘들게 키워주셨는데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불효막심한 놈으로 컸다라는 것을 딱 한 번 정도 살짝 보여주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수화를 통해서 다른 승객들이랑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 검사가 이제 나지막하게 사람 많을 땐 가만히 좀 있어. 수화 좀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었으면은 심파 장치로 활용을 하려나 보다 라고 뭐 마음가짐이라도 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면 무슨 뭐 특권 의식에 쩔어가지고 나 저기 춘천지검 검사인데 내가 테러범이랑 좀 협상 좀 해보겠소. 내가 중재해보겠소. 하는데 야, 넌 어차피 북한 가봤자 대한민국 법체계를 공부한 놈이라 북한에서 인정도 못 받아 이 문과 새끼야 하면서 저기 쭈그려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핀잔을 주려고 하는 장면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런 배경 하나 없이 민항기가 38선에 점점 가까워지고 곧 있으면은 북한 영공에 진입할 것 같으니까 이제 최수빈이 맡은 옥순 승무원이 승객들의 신분증을 하나하나 수거해서 이제 버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북한 가가지고 본인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YS 사건 때처럼 얘는 특수기술자, 너는 송환 불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신분증을 다 없애라고 해요. 근데 이제 검사 신분증은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잘 안 찢어져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검사 신분증을 삼킵니다. 그러면서 수화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태인이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가지고 큰 부상을 입는데 그때 오만이가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구급상자를 들어가지고 하정우를 치료해주러 이제 조종석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약간의 슬로우 모션 같은 걸 걸어가지고 결기 넘치는 장면처럼 연출을 한 건지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 영화에서 검사가 보여주는 모습은 소년급제를 했다. 근데 이 불효막심한 놈이 자기를 금이야 오기야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창피해한다. 이런 나쁜 놈,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왜 이런 캐릭터를 영화에 집어넣었을까? 왜? 설마 고작 이걸로 현재 검찰 정권을 비판하고 싶어서? 에이 설마 1987 조감독이 연출 맡고 백상예술대상에서 1987로 시나리오 부분 상까지 받은 작가가 쓴 각본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렇게 단편적이고 유치하고 짜치는 작법을 썼겠습니까? 들어보니까 블라인드 시사회 당시에는 상영 시간이 2시간 10분 정도 됐다고 해요. 삭제된 분량이 있겠죠. 그래야만 합니다. 블라인드 시사회 때 뭐 심파적인 부분이 별로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지운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맞아. 저는 닭도 뭐 하나 할 줄 알았어요. 결국엔 그 할머니가 이제 씨암탉을 끌어안고 좌석에 앉는데 뭐 닭이 뭐 하나 뭐 결정적인 장면까지는 아니어도 뭐 코믹스러운 장면을 하나라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삭제된 부분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없다면 도대체 검사 캐릭터는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쉬웠던 지점이 제가 앞서서 이제 하정우 배우가 비공식 작전 1947 보스턴 하이제킹 3연타로 흥행에 실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급했던 작품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공교롭게도 실화 바탕 시대극이에요. 맡은 역할들도 전부 다 국가적인 사명을 띤 좀 영웅적인 면모가 부각된 인물이고요. 대부분 또 공무원가랍니다. 거기다 옷도 대부분 양복을 입고 나와요. 1947 보스턴에서는 이제 송기정 선생을 맡아서 서윤복이 마라톤에 출전할 수 있도록 이제 뭐 나름의 국가적인 사명을 띠고 미국 등지에서 열심히 설득을 하고 막 연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공식 작전에서도 말 그대로 비공식 작전을 수행하는 외교관이고요. 하이제킹은 공군 출신 파일럿이고 또 머리 스타일도 7대3 가르마를 타서 이제 포마드 쫙 바른 그런 느낌으로 다 분장이 되어 있어서 같은 인물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새로움이 없는 거죠. 이 인물이 저 인물 같은 거예요.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몇몇 이제 하이제킹을 관람한 관객들이 이 영화가 올드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정우 배우 자체가 이젠 좀 익숙하다라는 비평은 그거는 모든 데뷔 10년차, 20년차 배우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이니까 올드하다라는 이유에서 논외로 제외를 한다 쳐도 하정우 배우의 최근 필모그래피, 그 필모그래피에서 맡은 역할들, 외형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재탕이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올드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제킹이 흥행에도 실패를 한 것일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무난하기 때문에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주변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만한 레벨이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불호를 표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하이제킹이 좀 아쉬운 성적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짧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아유, 최수빈 배우는 메이크업 쌤이 누군지 대단합니다. 강철 메이크업이에요. 항공 테러를 맛보게 한 느낌이랄까? 비행기가 굴르고 떨어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도 최수빈 배우 얼굴에는 그냥 수검댕이 조금 묻어 있어요. 생채기 하나 없습니다. 영화 내내 줄로 묶여 있었던 항공보안관은 영화 끝났을 때쯤에 얼굴에 생채기가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동해번쩍 서해번쩍했던 옥순 씨는 물광 피부를 자랑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비행기 내에 온갖 파편들이 이제 최수빈 배우의 외모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비껴나간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제목 자체가 하이제킹이다 보니까 다른 하이제킹 영화들도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리암 니슨 주연의 논스톱, 해리슨 포드 주연의 에어포스 원, 커트 러셀, 스티븐 시걸 주연의 파이널 디시전. 야, 이 영화는 정말 전 90년대 최고의 반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시걸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도통 그런 일 안 일어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식스센스, 유주얼 서스펙트,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화야말로 진짜 반전 영화예요. 그 다음에 니콜라스 케이지 전성기 시절 때 코네어. 야, 개꿀잼 영화죠. 이런 영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는데 한번 코네어, 에어포스 원, 파이널 디시전 이런 것들 관람하시고 하이제킹을 보면 확실히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와 완전히 이제 할리우드발 온갖 양념이 묻어있는 상업 영화를 비교해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별점과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제킹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자마자 제 인스타그램 ROLLINS-PARK 스토리에다가 간단 리뷰를 남겼어요.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었다 라고 적었는데 정석적이다. 이 정도면 적당히 잘 뽑힌 영화 같다. 그렇다고 막 어마무시하게 걸작이 나왔다는 건 아니고요. 나쁘지 않은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제 한 줄 평도 구식과 정석을 오가는 고개비행입니다. 이건 약간 구식 아닌가 싶을 때쯤 정석으로 회귀하고 정석으로 계속 회귀하면 또 사람들이 그래도 익숙한 맛이 좋은 맛이지 하면서 구식으로 좀 트는 그런 식의 고개비행을 보여준 작품이어서 구식과 정석을 오가는 고개비행이라고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10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다들 들으셨나요? 제발 피드백 메일 좀 보내주십시오. 댓글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 이런 부분 좋았다, 저런 부분 아쉬웠다. 저한테도 많이들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사실 뭘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요즘 OTT에 썩 볼만한 작품들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야, 안 올라오긴 뭐가 안 올라와. 이것도 올라오고 저것도 올라왔는데 그럼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거 바로 보겠습니다. 삼식이 삼촌 같은 경우가 이제 끝이 났죠. 근데 전반적으로 평이 되게 안 좋아서 별로 안 끌리더라고요. 최근에 또 기사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 시청자가 최근 200만 명 정도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무빙 이후로 신규 유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기존에 있던 구독자들도 대부분 구독을 해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던데 그만큼 삼식이 삼촌이 신규 구독자는 차치하고 기존 구독자마저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이 좀 떨어진 작품이라는 뜻 아닐까 싶은데 아니다. 삼식이 삼촌 개꿀잼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또 읽어보고 삼식이 삼촌 한번 봐볼까 라는 결심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를 뭘 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셀린송 감독이 연출한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좋은 영화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마침내 봤는데요. 간만이었어요. 영화를 보고 화가 난 게 화가 났다는 게 영화를 못 만들어서라기보다는 왜 이런 식으로 전개하지? 왜 이런 장면이 들어가 있지? 그럼 그동안 내가 느낀 감정은 뭐지?
왜 나의 감상을 망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영화에 화가 좀 많이 났는데, 이 감정은 제가 애프터선이라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도 주변에서 상찬이 가득해가지고 아무런 정보 없이 시놉시스도 안 읽고 그냥 바로 봤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그 영화 보고 개빡쳤거든요. 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영화였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랑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시간이 아깝다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애프터선급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영화에 대한 좀 분노가 오랜만에 생겨서 이거 한번 다뤄봐야겠다. 너 잘 만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에피소드는 패스트 라이브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10번째 에피소드 하이제킹 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의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